지난 시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그리고 이틀 동안 고독을 잘근잘근 씹고 진리로 깨어나면서 나의 존재 의식을 고양시켰던 위대한 성공자의 초석을 닦았던 그 월든이라는 제목의 소로의 이 자작 수필, 그 내용 그 다음 순서 그대로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손님들, 고독은 고독이었지만 간혹가다 손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로왈, 나는 본래 은둔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은거하는 그 도인 기질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독 가운데 종종 반가운 손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기를 따러 오는 그 먼 마을의 아이들이 지나갈 때 잠깐 들리기도 했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일요일 아침에 산책을 나온 철도원들, 그리고 뜨문뜨문 낚시꾼들, 사냥꾼들, 그리고 시인과 철학자, 천혜의 자연 환경이 내 안에 영을 깨우는 시적 감흥과 철학적인 그 깨어남을 더욱더 촉진했겠죠.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서 마을을 떠나 숲에 온 정직한 순례자들 등등이 손님들이었다고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콩밭을 주제로 소로는 또 이어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그 수많은 농작물 중에 콩밭이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나는 말이나 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고 사람을 쓰지도 않았으며, 개량된 농기구에, 아무리 1800년대 중반이지만 농기구의 개량성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한 모든 농기구의 도움을 의도해서 받지 않았다. 그러했기에 일의 속도는 무척이나 느렸지만 덕분에 콩들과는 한층 더 맞닿아서 부대끼면서 콩을 재배했기 때문에 한층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으로 하는 노동은 설령 그것이 단조로운 고역에 가까울 경우일지라도 결코 최악의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게으름을 최악으로 피워대기 위해서 내가 농기구를 이렇게 가장 원시적으로 간소하게 운용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 노동은 한결같은 불멸의 영원 불멸, 영원한 인식을 깨울 수 있는 그 교훈을 머금고 갖고 있으며 학자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조선시대 최고의 그 대학자 있죠. 율곡이도 최고의 벼슬에 있을 때에도 직접 스스로 대장간을 운영했죠. 농기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자급자족했다라는 이러한 일화가 문득 생각나네요. 자연과 직접 교접하여 손으로 흙을 만지고 감자를 캐어내며 풀내음, 꽃내음을 맡아보는 것은 불멸의 4차원적 영혼의 교감 능력을 키우는데 단연코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자연과 내 인식이, 내 모든 인식의 결과물이 그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비춰냈음을, 내가 흙을 매만지면서 내음을 맡으면서 향취를 머금어낼 수 있다면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건강에도 물론 좋고요. 일부러 그 맨발로 걷기 운동을 통해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동호회 활동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밭은 말하자면 야생의 들판과 인간의 경작지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 자연과 인간의 중간 접경지대로서 오작교,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작지와 야생의 들판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했다. 내 밭은 반 경작지였다. 반은 자연 그대로 새들이 먹게끔 놔두고 반은 경작성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콩과 교제한 것은 기묘한 경험이었다. 나는 콩을 심고 김을 메고 수확하고 도리깨질을 하고 콩을 점검하고 선별하고 게다가 직접 판매하기까지 했다.
사실 재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콩을 파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콩들은 날마다 내가 괭이로 무장하고 와서 그들의 적인 이 잡초를 무찌르고 잡초의 시체들로 참호를 가득 이렇게 쌓아서 메우는 것을 보았다. 전쟁의 그 참호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음 경작과 수확을 기대케 하는 이 종자용 콩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새로운 세대의 인간, New Generation, 우리의 후세들, 인간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 것일까? 분명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죠. 내 의식을 깨우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실 이유니까요. 빵이 항상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소생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식이 욕망을 느껴서 인식을 자가 팽창하는 내 인식이 나를 깨워내는 나의 순간의 영적 느낌, 믿음,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이 나의 삶을 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단순한 고깃덩어리 육체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너그러움을 인식하고 순수하고 영웅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롭다. 우리 영혼, 내면의 세계를 아름다움과 순수함, 아름다운 그 정원, 에덴 동산으로 가꾸는 것이죠. 그리고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 각자의 나,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 인식, 의식 시스템에게 아주 유익하다. 고대의 시와 신화는 적어도 농사가 한때는 성스러운 기술이었음을 말해준다. 하찮은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에서 농사를 가장 국가의 근간으로 삼고 농부를 굉장히 농산 생산 활동을 굉장히 장려했더란 이유가 있죠. 자급자족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스러운 기술이라고 함은 눈에 보이는 시공간 3차원 물질 세계로 단순히 논해질 수 없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풍요의 마음을 인간이 그리고 한 농부가 이미 나는 그렇다. 상상력으로 느낌으로 올 한 해의 풍작을 이미 믿고 예언하고 예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금지 않고서 농사한다면 그 결실은 반드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 생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미래를 꿈꾸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땅도 곡식도 한떨기 꽃도 욕망의, 사랑의, 에너지 주파수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제 농부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은 웃돈과 잔치, 돈잔치뿐이다. 그 당시에도 벌써 산업사회로 변모되면서 농사의 본질, 어떻게든 돈이 되기 위해서 원가절감, 기타 등등등, 먹거리에 농약을 더 쳐서라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겠죠. 웃돈과 잔치뿐이다. 이것이 농부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다. 이미 산업혁명을 거친 이후 19세기 1800년대 초중반, 그때에도 이런 풍조가 상당히 팽배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케레스, 즉 로마 신화의 풍작의 풍요의 여신 케레스나 주피터, 로마 신화의 최고신 그 주피터, 그리스 신화의 그 제우스에 해당하는 로마 신화의 최고신 주피터가 아니라 플루토, 즉 저승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루토에게 재물을 바친다라고 맛깔나게 소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엇보다도 그 케레스, 로마 신화의 풍작의 여신 또는 최고신 주피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저승의 지배자 플루토에게 재물을 바치는 듯하면서 농사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스스로 내 인식을 저조시킨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조금 더 머니게임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습관, 즉 땅을, 이 부동산을 돈을 불리는 도구로 삼죠. 땅을 재산 혹은 재산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보는 이 천박한 습관 때문에 아주 천박하다고 대놓고 깠어요. 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저주한다기보다는 그 부동산을 그 도구로 전락시켰다라는 거.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대자연을 이렇게 머니게임의 도구로만 전락시키는 이 천박한 습관 때문에 풍경이 훼손되고 농사는 품위를 잃고 농부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머니 조금 더 버는 듯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식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다. 비천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현 시대의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 등 세태를 고발하는 듯한 메시지의 결을 같이 합니다. 농부는 자연을 알고 있지만, 아니 스스로 잘 안다고 여기고 있을 테지만 실은 약탈자로서 알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더 뽑아먹을까? 보존 가치는 걔네 줘버리고 약탈자로서 굳이 안다고 한다면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상생하는 지휘자, 적 존재로서의 그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로서의 존재의 인식, 하나님의 역할. 성경에서도 포도원지기 농부의 하나님을 비유했죠. 농부가 아니라 무언가 당장 돈이 더 되는 그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적 절도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유명한 인물 카토라고 들어보셨죠? 카토는 농사에서 얻는 이익이야말로 무엇보다 경건하고 정당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형이상하게도 가장 비유적으로 부합하기도 하고요. 농사는 모든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건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사람에 따르면 옛 로마인들은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레스, 그리스 신화 죽음의 여신들인 이 케레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유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만이 사투르누스, 로마 신화의 농경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투르누스의 유일한 후예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하늘의 그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태양이 우리의 밭과 초원과 숲을 차별 없이 쪼여주고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린다라고 소론 말합니다. 인식은 모든 이에게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으로 우리 안에 통으로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다 통으로 100% 준 것입니다. 한번 써볼 때는 써봐. 인간 안에서 참 인간의 본 모습이 하나님임을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아 보아, 이 말이죠. 태양이 계절에 따라 궤도를 달리하면서 동에서 서로 온 땅을 최대한 공평히 비추어 주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과 열이 준 혜택을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아량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돌봐온 이 넓은 밭은 경작자인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게서 눈길을 돌려 자기한테 더 친근한 영향력, 즉 밭을 적시고 푸르게 만드는 스스로 그 자체, 스스로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한 그 법칙 그 자체, 즉 자연 그 자체에 의지한다. 자연의 그 모든 산물은 자연 그 자체, 내 인식의 존재
근원에게 의지한다. 자연의 섭리, 온 우주의 근원적 힘, 에너지, 나의 나됨,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인식, 그것이 모든 있음의 근원 오브 더 근원일지니. 인간들만 무지해서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콩들은 결실을 맺었지만 그것을 내가 모두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콩의 일부는 마멋이라고 있습니다. 쥐, 목, 다람쥐과에 속하는 포유류로서 마멋이라고 있어요. 30에서 60cm 몸 길이에 이 마멋들을 위해 자란 게 아닐까. 자연을 위해 같이 공생하면서 나눠 먹는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땅의 기운을 다 뽑아 먹어서 그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없게끔 황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초의 씨는 새들의 먹이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도 어쩌면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소로는 얘기합니다. 잡초까지도 귀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여백의 의미죠. 우리 삶의 여백의 의미, 여유. 결국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존재케 되는 그 모든 만물들은 각자의 그 이유, 존재의 이유와 그 존재의 역할이 글자 그대로 존재한다. 있음에는 다 이유 있는 있음이라는 거죠. 역할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밭에서 거둔 이 수확물이 농부의 곳간을 가득 채우느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소론 얘기합니다. 언제 풍작이 있으면 흉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람쥐들은 결단코 올해 숲에 밤이 많이 열릴지 또는 적게 열릴지 그 여부를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인식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지 내일 일을 굳이 걱정하면서 지금을 날려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미물조차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본능으로 자연 스스로 그러한 그대로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지요? Who am I? I am who I am.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농부라면 그러한 걱정을 그만두고서 자기 밭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연, 인식의 법칙한테 전부 다 내어 맡기고 첫 열매뿐만 아니라 마지막 열매도 자연에게 환원시켜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일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소로는 말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죠.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제가 죽어야 내가 더 살 것이라는 그 이전 투구, 이 여물통 안에서 가두어진 동물적인 마인드에서 우리 인간 리액터 고깃덩어리 마인드는 깨어날지어다. 그 다음 마을이란 주제로 얘기합니다. 마을. 분명히 반경 1마일 이내로 인적이 없어요. 자연밖에 없어. 동물들과 이웃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란 소제목으로 소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또는 하루 걸러 마을로 걸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들은 동종요법, 즉 인체의 질병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의도적으로 더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이열치열 같은 거 있죠. 동종요법 또는 동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종요법처럼 적당량만 받아들인다면 나뭇잎에 흔들리는 소리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처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 가십에 휘둘리지 말고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훑어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동종요법에 비유했습니다. 네거티브한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때론 한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반응 분석해주는 것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참고로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한 사람도 때론 질병과 유사해 보이는, 즉 질병 같아 보이는 그 질병 아닌 질병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원인과 같은 그 물질을 소량 의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증상을
낫게 할 수 있다,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1790년대에 독일의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발전시켜서 동종요법, 동증요법을 공식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동종의 물질을 써서 치료한다는 이 유사성의 법칙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유사요법이라고도 칭합니다. 이에 비해 환자의 증상 또는 원인을 억제하여서 증상과 반대되는 작용을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것을 이종요법 또는 이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llopathy라고 하는데 allopathy, 이종 또는 이증, 역종 또는 역증요법, 이렇게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의학의 주된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이종요법, 역종요법이겠죠. 인체에 이렇게 이열치열로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스리듯이 이렇게 나뭇잎이 한번 흔들어주고 개구리들이 한번 울어주는 그 소리를 의도해서 조금 더 들어줌으로써 나를 더 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도 완벽하게 은빛으로 찬란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 가십들엔 나의 존재의 인식 I am, 순수한 창조적인 인식이 굳이 별 관심이 필요치 않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십을 좀 들어줌으로써 나를 달래주는 것이죠. 스스로 재확인시켜주는 이러한 잠깐 한번 마을을 훑어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완벽하게 세상과 문고로 잠그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독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에테르를 흡입하듯 뉴스를 쭉 빨아들였다. 하지만 뉴스는 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현실 이성 오감의 그 감각의 마비와 고통에 대한 무감각만 초래할 뿐이다. 더 무디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뉴스는 듣기 괴로울 때가 많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뉴스화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길을 잃은 뒤에야, 바꿔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I am, 나의 존재를 깨닫고 찾기 시작하죠. 현실에서 바닥을 쳐야 승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비로소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세상과의 관계는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소로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이 노예제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전쟁을 의도하는, 획책하는 그 노선에 반대하여서 사람 머리 2당 납부하는 인두세 납부를 스스로 거부했죠. 그때 스스로 투옥을 당합니다. 그 경험을 기초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 명절을 저술했죠. 논어에서는 말합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서민의 덕은 풀잎과 같아서 바람이 훅 불면 풀잎들이 절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라고 해서 군자의 덕, 바람에 서민의 덕, 이 민초들, 풀잎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서 그 덕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한다. 마치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나 왕이 옹립되는 그러한 예식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호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호수들. 월든이라는 호수 말고도 주변에 몇몇 호수들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해가 저무는 동안 페어헤이븐 언덕에서 월규를 따서 저녁을 때우고 며칠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도 했다. 월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월귤이에요. 진달래과의 식물이고요. 흔히 그랬지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을 때면 나는 노로 뱃전을 이렇게 두드려 의도해서 물의 파동, 메아리를 일으키곤 했다. 따뜻한 저녁이면 자주 보트를 띄우고 앉아 피리를 불었다. 캄캄한 밤, 내 생각이 지상을 떠나 다른 별들의 광활하고 우주론적인 주제에 가 있을 때 물고기가 낚싯줄을 획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고 문득 몽상에서 후다닥 깨어나 다시 물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참으로 야릇한 체험이었다. 이처럼 사람은 마냥 육체로서의 현실, 고깃덩어리 존재가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가운데 절대적 인식으로 존재합니다. 인식은 내가 인식인지를 알고 인식합니다. 붕어낚시 등 민물낚시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바다낚시하고는 또 묘미가 다르죠. 기다림의 미학, 챔질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적시에 승화시키는 이 챔질, 찌를 바라보는 이 찌맛. 불현듯 전혀 다른 상념 속으로 의식이 빠져있는 순간, 어느 순간 불쑥 저 멀리 붕어의 입질을 알리는 찌가 수초 옆에 동동 떠있는 것, 그것처럼요. 이런 경우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낚싯대 챔질 순간 그 상념 속 의식은 다시 현실 눈앞 붕어의 힘찬 반항의 감각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낄 것이니까. 정말 물화일체죠. 순간 환상의 공상 가운데 자유의 날개의 의식활동을 하다가 기도 명상을 하다가 멍이 아닌 멍을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대어를 낚을 때의 그 환희. 월든 호수의 경치는 규모가 작아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거대한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다. 초록빛, 세밀하고 할 수 있는 이 호수는 길이가 800m, 둘레가 3km, 면적이 25헥타르에 이른다. 소나무와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구름과 수증기를 제외하고는 외견상 호수 안과 밖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샘을 유입구나 또는 물의 유출구가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을 수 있다는 것은 호수 밑바닥에서 그 자연 지하수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호수를 둘러싼 언덕들은 15에서 25m 높이로 솟아있고 동쪽과 남동쪽 언덕들은 호숫가에서 400에서 500m쯤 떨어진 거리에 30에서 50m 높이로 솟아있다. 월든 호수는 콩코드가 자신의 왕관에 달고 있는 최고급 보석이다라고 그 지리적인 이 위치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왕관에 달린 최고급 보석인 양 콩코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월든 호수를 그렇게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월든 호수 수위 변동은 나무들의 호수 기슭에 대한 이 점유권 주장을 수포로 돌린다. 수위가 변동하게 되면 이 변두리 가장자리 위치가 달라지니까 나무가 가장자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잠길 때도 있고 한다는 그 뜻이죠. 점유권 주장을 수포로 돌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슭은 수염이 자라지 않는 호수의 입술 역할한다. 물가 그 기슭은 수염이 자라지 않는 호수의 입술이다. 수위 변동 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물에 잠겼다가 또 꺼내어지는 부분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촉촉함이 다르죠. 나무들이 정상으로 자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둥민둥합니다. 물에 잠기면 나무가 제대로 못 자라니까. 특별히 그 수중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들, 물버드나무 이런 것들 빼고 말이죠. 그래서 민둥민둥해서 호수의 입술처럼 털이 날 수 없는 입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월든 호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미리 파놓은 우물이었다. 나를 위한 독탕이죠. 혼자 완벽하게 독차지하는. 여름에 호숫가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은 물 한 통을 텐트 그늘에 50cm 깊이로 묻어두어 얼음의 신세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호수는 여러 자연 삼라만상들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지형적 요소이다. 호수는 대지의 눈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죠. 호수를 거대한 대지 가운데 박혀있는 눈으로 봤어요. 서쪽을 향한 채 수면을 바라보면 진짜 하늘 위
태양과 호수에 비친 그 태양이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두 손을 동원해 눈을 가려야만 한다. 마치 두 개의 태양을 동시에 가려야만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며 동시에 거대한 것이 지구상에 또 있을런지. 하늘의 물, 여기에는 울타리도 필요치 않다. 호수에 비친 그 하늘을 빗댄 듯합니다. 호수는 자신의 입김을 구름처럼 수면 위로 높이 띄워보내고 그러면 그 입김은 호수의 가슴에 잔잔하게 비친다. 호수 위에 낀 그 구름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호수는 본성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중재한다. 대자연, 삼라만상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볼 줄 아는 형이사학자는 이처럼 자연을 마냥 외형 껍데기로서만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내가 더 젊었을 때는 여름날 오전에 보트를 호수 한복판으로 저어가서 그 배 안에 길게 들어 누워 몽상에 잠긴 채 두둥실 배 위에서 말이죠. 바람 부는 대로 호수 위를 이리저리 살랑살랑 호수 위를 떠돌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유유자적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배 위에 덩그러니 누워 월든 호수 위를 논이는 이소로의 사랑스런 아이의 마음 동심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트가 모래톱에 닿으면 순간 깜짝이야 놀라서 멍 때리던 몽상에서 깨어나 운명의 여신들이 나를 어느 기슭으로 이렇게 데려갔는지 보려고 배가 어디에 안착한 거야 하면서 몸을 일으켜서 봤다. 내어 맡긴 그 조각배의 종착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무위가 가장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일이었다. 내가 고깃덩어리적으로 뭔가 하고 있음이 아닌 그걸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한 그 상태. 무위의 위죠. 도가사상 비슷합니다. 노자의 도가사상. 우리가 인식을 깨워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고깃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돼요. 이성오감을 내려놔야 돼요. 무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의 상상력을 끌어올려서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액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통상 무위 도식할 때의 그 무위는 현실 세계에서 아무 긍정적 상상력 활동이나 육체적 생산 행위 없이 꿈도 없이 마냥 특정 가치적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죠. 돌을 닦는 철학자들의 무위는 무엇일까?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무엇인가? 범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제3자적 관점에서 일견, 외형상 보기에 어떤 보여지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게으름의 나태의 상태처럼 보이는 그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인식은 온 우주를 다 머금고 있죠. 포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인간의 진정한 실체일지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대명제 앞에서 바라본다면 무위의 도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우주 안에서는 마치 배 안에 두둥실 배가 어디로 떠나가든 상관없이 호수가 머리톱에 안착되든 상관없이 내 안에 I am이 꿈, 몽상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이 드리머의 자세, 진리의 자유한 그 진리자, 자유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전부된 그 느낌일 것입니다. 홀리스틱, 꽉 찬, 거룩한 그 인식에 꽉 찬 사랑의 상태. 무위의 도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창조적 생산 활동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는지 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아닌가. 우리가 무건수행한다고 하죠. 무건수행. 입 닫고 shut up. 무위의 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 무위 가운데 오롯이 홀로 대자연과 온 우주에 무소부재 편지하고 있는 내 의식의 세포들과 양자 에너지장과 더불어서 내가 이미 그 힘을 느끼는 이 무라일체 대자연과 맞닿아 버타고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무위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어서 오전에 몰래 빠져나온 적이 참 많았다고 소로는 회고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소로는 이미 알았던 것이에요. 알고서 의도적으로 이 무위라는 무위의 조각배 위에서 월드노스를 벗삼아 유유자적 내어 맡기고 거닐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레 몰입하는 의식의 환상 여행을 온 우주적으로 거닐었던 것입니다. 느껴지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캠핑 등을 통해서. 나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과 여름날을 마음껏 누리고 아낌없이 썼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난 참으로 부자였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머니, 그것은 설사 없을지언정 말이죠. 참 나를 붙들고서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 눈앞에서 엄청난 숫자 나열의 천문학적인 이 돈을 움켜쥐고 있다 한들 고깃덩어리가 등기부등본에 수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한들 찬란한 태양빛에 오롯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함과 풍요로운 이 한가함, 나 한가해요. 한가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면 막간의 여유조차 내가 만끽할 수 없고 지금을 계속 뭔가로 허둥지둥 날려버린다면 결코 참으로 부자, 무한 선택 자유자, 풍요로운 자, 자유자라고 감히 어찌 칭할 수 있겠는가. 천하의 황제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유명하죠. 그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이 즉위할 때 그 수많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던 디오게네스를 오히려 철학자였던 알렉산드로스는 흠모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거꾸로 개쌍무시해버리는 디오게네스하고 친구 먹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햇빛 일광욕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알렉산드로스 황제를 좀 비켜주세요라고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 뻑이 가버려서 디오게네스를 더욱더 인정하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이죠. 알아보는 것입니다. 천하의 황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눈앞에서 유유자적 벤치에서 모로 누워서 따스하게 비치는 햇빛의 여유를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듯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 여유. 잠깐 비켜주세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나의 소중한 햇빛 가리지 마세요. 이것을 인사말로 건넬 수 있는 대범함 아무나 불가하죠. 그대로 만끽하는 여유를 가졌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문득 성타에게는 떠오릅니다. 뭐가지 댕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해서 아부하기 바쁜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달리 말이죠. 계속 소로는 말합니다. 그 시간을 일터나 교단에서 더 많이 보내지 않은 것을 나는 결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터나 교단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유익가치, 생산 활동을 총신합니다. 고깃덩어리로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식에 전능하신 일까지 많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처럼 무위의 진정한 위, 참 나를 위한 바로 그 위, 우리 모두 각자의 나,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의 인식 나는 바로 그 위, 참 위, 나의 참 액팅, 참 드리밍, 그 위를 혹여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 소로의 멘트입니다. 이 느림의 미학, 가치를 진정 알고 있었던 이 소로는 굳이 철도를 깔아 지역과 지역사이를 빠르게 이동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비판했죠. 자연만 훼손한다. 사람만 더 정신없게 산업적인 그 노예로 전락시킨다.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새들이 노래하기를 기대하겠는가. 산업사회의 자본가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득, 머니, 그리고 민중들의 외견상 편리해 보이는 그 편리성들,
이것들보다 수로의 영혼은 대자연 속 새들의 지저귀는 그 노랫소리가 나의 영을 더욱더 맑고 밝게 만드는 그 노랫소리가 더욱더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스스로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이 참 마땅한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르는 조그만 자작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 한 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은 내 꿈이 아니다. 월든 가까이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는 월든의 돌투성이 깃을 끼고 그 위를 지나는 산들 바람이다. 내 우묵한 손바닥에는 월든의 물과 모래가 있다. 월든에서 가장 깊은 휴식처는 내 생각 속에 높이 자리 잡고 있다. 멋진 시죠. 나는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풍요, 자유를 즐기고 싶다. 농부들이 가난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들에 대한 나의 존경과 관심 또한 커진다. 상업적이지 않고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화이트 호수라는 게 또 주변에 있었습니다. 화이트 호수와 월든 호수는 지상의 거대한 수정이며 빛의 호수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호수들은 액체인데다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와 후손들의 몫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었다. 조그만하고 액체가 아니었으면 다 동강내서 가져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코인으로 다이아몬드만 길을 쓰고 찾아다닌다. 여기서 코인누르는 빛의 산이란 뜻입니다. 빛의 산, 코인누르 다이아몬드, 빛의 산 다이아몬드. 빛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엄청난 찬란한 빛이겠죠. 코인누르, 빛의 산 다이아몬드. 현존 최고 오래된 다이아몬드인데요. 인도 초대 그 무굴 제국의 지배자 바브르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코인누르 다이아몬드. 나중에 무굴 제국이 페르시아에 점령 당한 후 나디르는 한 후궁으로부터 무굴 황제 이 터번 속에 이 보석을 감추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보석을 찾기 위한 계략으로 기념연을 베풉니다. 그리고 동양의 오랜 관습 중의 하나인 형제애와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기 위하여 터번을 서로 바꾸기를 제안하였다. 무굴이 황제 모하메드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체면이 있다라는 거죠. 바꾼 터번 속에는 나디르가 그처럼 갖고 싶어하던 그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가 감탄하면서 내뱉은 말이 바로 이 코인누르, 빛의 산이다. 빛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의 의식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빛은 이 코인누르 다이아몬드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산이라는 뜻이었으며 그 이후 그 다이아몬드는 코인누르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죠. 자연의 품에 살면서도 자연의 진가를 인정하고 고맙게 여기는 인간은 없다라고 소르는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돈으로 빼먹을 생각만 그 야욕에만 차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왔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 특히 자연에 대한 스스로 그러하련 자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무척 소홀히 여기고 있죠. 이것은 온 우주가 이미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연 또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결국 스스로 팔다리 잘라버리는 소홀히 여겨버리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깃털로 몸을 감싸고 노래를 부르는 이 새들은 꽃과 조화를 이루지만 어떤 젊은 남녀가 자연의 야생적이고 풍요로운 아름다움과 이 기맥,
생각이 통하겠는가? 어떤 젊은 남녀가 과연 영혼의 느낌, 이 기와 맥을,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 미학에 접속시키는 이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젊은 어떤 남녀, 깨어난 의식의 젊은 상태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연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가장 번성한다라고 곱씹게 만드는 말을 또 합니다. 인적이 드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자연에게는 그대로 스스로자 그러하려는 상태를 법칙에 의해서 보존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할까요? 인간이 온 우주 대자연의 물화일체로 깨어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고깃덩어리에서 깨어날 때는 가능하겠죠. 자연과 인간이 공존, 조화, 이 상생의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금한 외딴 섬 등이 최고의 자연 보고로 탈바꿈되고 보존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베이커 농장,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더 높은 법칙들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5분의 3 정도 말을 이어온 것 같아요. 나머지 5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는 데 성타는 마중물을 드릴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감동받았던 그 책,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깊이로 더 잘근잘근 씹어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 입안에 그 정말 맛깔나게 넣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흠양해서 만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동반자 성타였습니다.